네, 안녕하세요. 이번 시간에는 허생전 두 번째 시간이죠. 전개 2부터 시작합니다. 우리 발단 전개 1까지 했습니다. 전개 2에서는 장면이 바뀌어요. 자, 발단 부분에서는 허생의 집에서 허생의 아내와 갈등하는 장면, 전개 1에서는 변 씨에게 돈을 빌려서 매점매석하는 장면이 나왔고요. 전개 2부터는 허생이 이제 매점매석을 통해 번 돈을 가지고 자신의 경륜을 시험하고자 하는 장면부터 나오게 됩니다. 자, 허생이 늙은 뱃사공을 찾아가 물었다. 늙은 뱃사공에게 뭘 물었을까요? 바다 밖에 사람이 살만한 빈섬이 있던가? 여기서 빈섬은 자신의 경륜을 시험할 공간이 되겠죠. 있었지요. 언젠가 태풍에 표류하여 곧장 서쪽으로 사흘을 가서 한밤중에 어떤 빈섬에 닿았습니다. 따져보니까 중국의 사문과 일본의 장기도의 중간쯤 될 겁니다. 꽃나무가 절로 피며 과일이 절로 있고 사슴들이 떼를 지어 다니고 물고기는 사람을 봐도 놀라질 않습지요 라고 했어요. 그래서 이 늙은 뱃사공은 빈섬에 대한 정보를 전달하는 정보 전달자 역할을 하는데, 이 빈섬은 어떤 곳이냐? 이러한 곳이라고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곳은 중국의 사문과 일본의 장기도의 중간쯤 있는 곳이야. 그래서 이 빈섬의 공간을 구체적으로 밝혀주고 있네요. 장기도는 일본의 나가사키를 말하는 곳인데 비교적 구체적이에요. 왜 구체적 공간이라고 말하냐면 홍길동전에 나오는 율도국과 비교하기 위해서예요. 자, 여러분 학습 활동에 보면 홍길동전에 나오는 율도국과 허생전에 나오는 빈섬을 비교하는 문제가 나올 건데, 그 홍길동전에 나오는 율도국은 어느 곳이다 라고 구체적으로 밝히지 않거든요. 그런데 그에 비해서 이 빈섬은 그래도 중국의 사문과 일본의 장기도의 중간쯤 되는 곳입니다 라고 말했으니까 그곳에 비해서는 구체적으로 공간을 제시했다 라고 할 수 있죠. 그리고 그곳은요, 꽃나무가 절로 피며 이렇게 말했어요. 그럼 이곳은요, 이상적인 환경을 지닌 곳, 이상향의 모습이라고 볼 수 있겠네요. 왜냐하면 비옥한 토양이고 풍부한 식량 자원이 있고 사람의 손길이 닿지 않는 곳이니까 이상향에 가까운 곳이다 라고 말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랬더니 허생이 크게 기뻐하며 자네가 나를 그곳으로 데려다 준다면 부귀를 함께 누리게 해줌세 하니 사공이 그 말을 따르기로 했다. 드디어 바람을 타고 동남 방향으로 가서 섬에 들어가게 되었다. 허생은 섬의 높은 곳에 올라서 사방을 둘러보고는 그만 실망하여 탄식했다. 땅이 고작 천리가 못 되니 무슨 큰 일을 할 수 있겠는가. 땅은 기름지고 샘물은 달콤하여 그저 돈 많은 늙은이는 될 수 있겠구먼 이라고 했는데요. 그러니까 이 빈섬의 장점은 땅이 기름지고 샘물이 달콤한 것이죠. 이게 장점이라면 단점은 뭐예요? 천리가 못 된다, 매우 좁다라는 것이 단점이 될 수 있겠어요. 그래서 돈 많은 늙은이는 될 수 있어 라는 것은 경제적 문제는 해결할 수 있다는 거죠. 하지만 땅이 매우 좁다라는 것은 국가적 면모로는 부족하다라는 아쉬움을 드러내는 허생의 말이네요. 그랬더니 사공이 이렇게 말했어요. 텅 빈 섬에 사람이라고는 없는데 도대체 누구와 함께 살아간단 말이요? 라고 했더니 허생이 덕만 있다면 사람이란 절로 모이기 마련이네. 덕이 없을까 걱정이었지. 어찌 사람이 없음을 근심하겠는가 라고 말했는데요. 이것은 허생의 유교적 가치관을 알 수 있는 대목이죠. 유교적으로 사람을 다스린다. 덕으로 사람을 다스린다. 유교적 덕치주의를 알 수 있는 부분이고요. 이것은 논어의 구절을 인용한 것입니다. 논어의 2인편에 따르면 덕불고 필류인 이라고 했습니다. 덕이 높으면 반드시 사람이 따른다라는 그 논어라는 책에 나오는 구절을 인용한 것이에요.
그때 전라도 변산반도에는 도적대 수천이 우글거리고 있었다라고 얘기했어요. 자, 이 부분을 통해서 당시 사회문화적 배경을 알 수 있죠. 민생이 안정되지 않았어. 도적이 들끓 만큼. 그 이유는 뭐 때문이야? 당시 집권층의 무능 때문이야 라는 것을 우회적으로 비판하는 거죠. 그 지방의 골과 군에서 군주를 풀어서 체포하려 했으나 누구를요? 이 도적대들을 잡을 수가 없었다. 그만큼 무능했다. 도적대도 감히 나돌아다니며 노략질을 함부로 할 수가 없어서 바야흐로 굶주림에 허덕였다. 허생이 도적의 소굴로 들어가서 괴수를 달랐다. 여기서 괴수는 도적의 우두머리를 의미하는 거죠. 도적대가 들끓어서 허생이 직접 우두머리를 찾아가서 말하는 장면은 이런 속담에 비유할 수 있을 거예요. 호랑이를 잡으려면 호랑이 굴로 들어가야 한다 라는 속담 기억해 두시고요. 자, 그 다음 괴수를 만나서 이렇게 말하네요. 1000명이 천금을 털어서 나누면 한 사람 앞으로 얼마의 돈이 들어가지? 라고 물었더니 괴수가 한 사람에 한 냥씩 들어가요. 매우 적은 이익이죠. 적은 이익. 그리고 또 물었어요. 자네들에게 아내가 있는가? 없답니다. 가진 밭대기라도 있는가? 도적들이 코웃음을 쳤다. 아니, 밭이 있고 아내가 있다면 무엇 때문에 괴롭게 도적이 된단 말이요를 통해서 당대 사회는 어떤 사회였다? 평범한 양인으로서의 삶을 살고자 하나 그것조차 이루어지지 못하는 이 조선사회의 모순을 비판하는 모습이죠. 풍자하는 모습이에요. 그러니까 이들이 평범한 양인으로서의 삶도 살지 못하는 개인의 무능력 때문이 아니고 사회 구조의 모순을 비판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이들은 도적이 되고 싶어서 된 게 아니고요. 사회 구조적 모순 때문에 밭 안에도 없어서 평범한 양인으로서의 삶조차 살 수 없기 때문에 도적이 되었음을 알 수 있고요. 그러니까 이들은 일확천금을 위해서 도적이 된 게 아니고 평범한 양인으로서의 삶도 유지가 되지 못해 도적이 되었어. 즉 사회 구조의 모순 때문이야 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이것은 이러한 사회 구조의 모순은 또 뭐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집권층의 무능과 수탈 때문이다 라고 달리 말할 수 있겠네요. 자, 자네들이 그렇게 잘 안다면 어째서 장가를 들어 살림을 장만하고 소를 사서 밭을 갈 생각은 하지 않는 겐가? 그리 되면 살아서 도적놈이란 이름도 없을 것이고 집에 살면서 부부의 즐거움도 있을 것이며 나돌아다녀도 관에 붙잡힐 염려가 없을 것이고 길이길이 의식의 풍요함을 누릴 수 있지 않겠는가? 그러니까 허생이 말하고자 하는 바는 뭐예요? 정착하며 살면 부부의 즐거움도 있고 도적놈이란 명부에도 올라가지 않고 그렇게 되면 길이길이 의식의 풍요함도 누릴 텐데 왜 그렇게 하지 않지? 라는 질문을 통해서 뭐 하고 싶은 거예요? 이 괴수를 회유하고 싶은 거죠. 왜 회유하는 거죠? 빈섬으로 데려갈 목적으로요. 따라서 이 부분에서의 허생의 말하기 방식은 회유다라고 할 수 있겠죠. 그렇게 물었더니 괴수가 말하기를 어찌 그런 생활을 원하지 않겠소이까? 다만 돈이 없어서 못하고 있을 뿐이죠. 그러니까 이 도적놈들은 최소한의 삶을 유지할 수 있는 경제 기반조차 없다고 말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에서는 문제 해결의 핵심은 뭐예요? 돈이에요. 돈. 그러니까 허생이 이렇게 말했어요. 자네들이 명색 도적질을 하는 도적놈이련만 어찌 돈 없다는 걱정을 다하느? 도적놈인데 왜 돈이 없어? 내가 자네들을 위해 돈을 마련해 줄 것이네. 즉 도적들의 문제를 해결해 줄 것이네 라고 말하죠. 즉 도적놈들의 문제는 뭐니까? 돈이 없어서니까 내가 돈을 주겠다라는 거죠. 그래서 허생의 이 말하기 방식은 회유인데 그 회유에 개연성을 부여한 거죠. 개연성이라는 것은 원인과 결과가 민첩한 관계가 있다.
개연성을 필연성이라고도 하죠. 어떤 원인에는 어떤 결과가 따라라는 것이니까요. 그래서 내가 자네에게 돈을 마련해 줄 것이야. 어떻게? 바람에 붉은 깃발이 펄럭이는 배가 모두 돈을 실은 배일 터이니 어디 자네들 마음껏 한번 가져가 보게. 자, 마음껏 가져가라고 했으니 허생은 참 이인다운 면모를 가지고 있네요. 대범하고 과감한 성격입니다. 자, 허생이 도적들과 약조를 하고 떠나자 도적들이 모두 미친놈이라고 비웃었다. 그럴만하죠. 내일 바닷가에 뭐 어떤 배가 올 건데 거기서 돈을 마음껏 가져가 라고 해서 당연히 미친놈이라고 할 것 같은데요. 그런데 이 미친놈이 그 뒤에 다른 호칭으로 바뀝니다. 다음 날이 되어 바닷가에 허생이 돈 30냥을 싣고 나타나자 진짜 나타났네요. 자, 모두 크게 놀랐어요. 도적놈들이 허생에게 줄을 지어 절을 하였다. 오직 장군의 명령대로 따르겠소이다 라고 했어요. 그래서 자, 처음에는 미친놈이라고 했던 것이 장군이라고 호칭이 바뀐 이유는 자, 불가능한 일을 가능한 것으로 보여주었기 때문이죠. 그래서 이 도적들의 태도 변화를 호칭을 통해서 알 수 있는 부분이었네요. 장군님이라고 말하는 것을 통해서 존경을 드러낸다 라고 할 수 있죠. 미친 사람 취급하다가 존경한다 라는 인식의 변화, 태도 변화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랬더니 허생이 이렇게 말해요. 있는 힘대로 가지고 가게나. 그리하여 도적들이 돈을 짊어졌으나 사람마다 고작 백냥이죠. 백냥을 지지 못했다라는 것을 통해서 돈 100냥도 짊어지지 못하는 도적들은 오랫동안 굶주린 백성일 뿐이었구나. 정말 도둑질을 위해서 도적이 된 게 아니었구나를 알 수 있네요. 그리고 돈 100냥도 지고 가지 못하는 인간의 보잘것없는 욕심을 풍자하는 모습이기도 합니다. 자, 너희들 힘이란 게 고작 백금을 들기에도 부족하거늘 어찌 도적질이라도 변변히 할 수 있겠어? 지금 너희들은 비록 평민이 되려고 해도 이름이 도적의 명부에 올라 있으니 어디에 갈 곳도 없을 것이다. 내가 여기서 너희들을 기다릴 터이니 각자 백금씩 가지고 가서 아내를 얻고 소 한 마리씩을 장만해 오너라 라고 했어요. 그러면 아내와 소는 가정을 이루기 위한 최소 조건이 되는 것이고요. 지금 너희들은 비록 평민이 되려고 해도 이름이 이미 도적의 명부에 올라가 있으니 어디 갈 곳도 없을 것이다 라는 것은 이 도적들이 허생을 따라서 빈섬으로 들어갈 수밖에 없는 필연성을 부여하는 거죠. 필연성 혹은 개연성이라고 해도 맞는 말이에요. 이들은 돈이 있어도 여기에서 살 수가 없어요. 이미 도적의 명부에 올라 있기 때문에. 그래서 빈섬으로 갈 수밖에 없었다라는 이야기죠. 하자 군도들이 모두 좋다고 승낙하며 흩어졌다. 그동안 허생은 2,000명이 한 해 동안 먹을 양식을 장만하여 기다렸다. 도적들이 기한한 날짜에 모두 도착해 뒤에 처진 사람이 하나도 없었다. 왜냐하면 모두 도둑의 명부에 올라있기 때문에 이곳에선 살 수가 없었죠. 드디어 모두 배에 싣고 빈섬으로 들어갔다. 허생이 도적을 모두 쓸어가자 나라 내 도적에 대한 걱정이 사라졌다라는 것을 통해 허생의 영웅적 면모를 부각하고 지배층의 무능을 비판하고 있네요. 한편 섬으로 들어간 허생과 도적들은 나무를 찍어서 집을 짓고 라는 것을 통해서 여기는 자급자족하는 사회이구나 라는 것 알 수 있고요. 대나무를 엮어서 울타리를 만들었다. 땅 기운이 온전하다 보니 온갖 곡식이 심는 대로 크게 무성하게 자랐다. 뭐요? 농업을 기반으로 한 사회구나 라는 것 알 수 있고요. 김을 메고 쟁기질을 하지 않아도 한 줄기에 9 이삭이 달렸다. 3년 먹을 양식을 비축해 두고 나머지는 모두 배에 싣고 장기도로 가서 팔았다. 장기도는 일본입니다. 일본 나가사키로서 당시 번성했던 국제 교역지예요. 그래서 국제 교역지에서 무역을 했다. 당대
작가의 선구적인 해외 진출 사상을 보여주는 것이기도 하면서 박지원이 생각했던 이상적인 사회였다고 볼 수 있겠네요. 장계도는 일본에 속한 거울로 31만 호가 되는 큰 지방인데 바야흐로 큰 기근이 들었었다. 그리하여 굶주린 사람들을 진휼하고 은 100만 냥을 얻게 되었다. 즉 교역을 했다라는 말이죠. 자, 여기까지 보니까 섬에서 한 일을 대화와 행동으로 보여주지 않고 서술자가 요약해서 제시했죠. 여기까지. 그래서 사건 진행 속도가 매우 빠르네요. 또 진휼이 무슨 뜻이에요? 흉년을 당한 백성을 도와주다 라는 뜻이죠. 그래서 무역을 성공적으로 했다 라는 내용이에요. 그러고 나서 이제야 나의 자그마한 시험을 마치게 되었구나. 여기서 자그마한 시험은 이상 국가를 시험하는 것이었죠. 하고는 남녀 2,000명을 모두 모아놓고 명을 내렸다. 내가 처음 너희들과 이 섬에 들어올 때의 계획으로는 먼저 너희들을 풍부하게 만들어 놓은 다음에, 그러니까 민생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우선 목적이었고, 따로 문자를 만들고 의관 제도를 새로이 제정하려는 것이었다. 그러니까 허생이 생각하는 이상 국가의 모습은 경제적 풍요뿐만 아니라 문자와 의관을 비롯한 문화, 문물도 갖춘 곳이었다. 그런데 여기를 떠나는 이유는 이 빈섬은 너무 협소, 좁기 때문에 의관과 문자, 즉 이상 국가를 실현하기에는 부족하다. 즉 이상 국가로서는 한계가 있다. 그래서 떠난다는 것이죠. 그러면서 당부합니다. 아이들이 태어나 숟가락을 잡게 되면 오른손으로 잡게 가르치고, 자, 숟가락은 꼭 오른손으로 잡아. 예의를 중시하는 거죠. 또 하루라도 나이가 많은 사람이 먼저 먹도록 해라. 이거 뭐야? 나이 많은 사람을 우대하라는 장유유서의 3강 오륜 덕목이죠. 그러고는 다른 배를 모두 불살라 버리고 나갔다라고 했는데, 다른 배를 모두 불살라 버린 이유는 외부 세계와 단절의 의지를 드러내는 건데, 그 이유는 밑에서 더 설명하기로 하고요. 장유유서를 속담으로 나타내면 찬물도 위아래가 있다라는 말로 표현할 수 있고요. 다른 배를 모두 불살라 버린 이유에 대해서 허생이 이렇게 말합니다. 나가는 사람이 없으면 들어오는 사람도 없을 테지 라는 것은 외부 세계와 단절하기 위한 의도죠. 왜냐하면 외부 세계는 부조리가 너무 많아, 모순이 너무 많아. 그런데 이 빈섬은 그런 부조리가 없길 바래 라는 의도죠. 그러니까 이 빈섬은 사회의 부조리가 없길 바란다는 의미로 해석하면 될 것 같죠. 하고 은자 50만 냥을 바닷속에 던졌어요. 은자 50만 냥을 또 바닷속에 던진 이유는 뭘까요? 바다가 마르면 얻는 사람이 생기겠지. 100만 냥이나 되는 돈은 나라 안에서도 놓아둘 곳이 없거늘 하물며 이 작은 섬에서 어떻겠어? 라는 의미죠. 경제 구조가 이렇게 취약한데 그죠? 돈이 너무 많으면 뭐야? 돈은 너무 많고 물건은 한정되어 있으니까 인플레이션이 나타날 거 아니에요. 그래서 경제 구조의 취약성을 드러내는 작가의 비판의식이 나타난 대목이라고 할 수 있겠네요. 그리고 앞부분에서 바다가 마르면 얻는 사람이 생기겠지라는 본래 의도는 뭐예요? 이거 불가능하죠. 바다가 마를 수 없으니까. 그러니까 돈을 쓸 수 없게 하려는 이 허생의 의지가 드러난 대목이고요. 마지막 구절에서 하물며 이 작은 섬에서야 이 돈이 필요가 없겠지라고 볼 수 있으니까 서리법을 활용해서 경제구조의 취약성을 비판하는 것이다 라고 볼 수 있을 거예요. 그렇게 말했다. 글을 아는 사람은 또 배에 실어서 함께 섬으로 빠져나왔다 라고 했는데, 글을 아는 사람을 모두 실어서 섬에서 빠져나오게 한 의도는 무엇일까요? 그 의도는 이 섬의 화근을 없애려 함이네 라고 했는데, 화근은 뭐예요? 불화의 뿌리죠.
그러면 이것은 조선 사대부 집권층을 비유법을 통해서 은유법이죠. 비판하는 부분이 될 거예요. 왜냐하면 조선의 사대부들은 그를 아는 지식인이라는 혹은 위정자, 정치하는 사람이라는 이유로 백성들을 착취하잖아요. 그래서 이 섬에서도 그런 일이 일어날 것을 우려한 것이죠. 그를 안다는 이유로 백성들을 핍박하는, 폭정하는 현실에 대한 비판인 거예요. 그래서 이런 거, 글 아는 사람들은 어디에 빠져요? 탁상공론에 빠지고 또 공리공론에 빠지죠. 이 탁상공론, 공리공론은 실생활이 필요하지 않은 이론만 따지는 거잖아요. 이런 것을 비판하는 것이다 라고 보면 되고, 이렇게 글을 아는 사람을 사자성어로 나타나면 글을 아는 사람이 재앙의 화근이 된다라고 했으니까 이것을 우리는 식자우환이라고 표현할 수 있어요. 아는 사람, 글을 아는 사람이 화근의 근원이 된다라는 표현이고, 이것을 또 속담으로 나타내면 아는 것이 병이다라고 할 수 있겠네요. 자, 그러니까 허생은 빈섬을 빠져나오면서 돈 만냥을 버리고 또 배는 불사르고 또 그를 아는 자는 모두 데리고 나왔어요. 를 통해서 허생이 추구하는 이상사회가 무엇인지를 알 수 있죠. 첫째는 지배층의 착취가 없는 사회, 경제 규모가 큰 사회, 유교적 덕목을 실현하는 사회를 꿈꾼다고 알 수 있어요. 유기적 덕목을 실현한 사회는 장유유서해라. 먼저 태어난 사람을 우대해라. 그 다음에 오른손으로 밥을 먹어라. 예의를 중시하고요. 이곳은 경제 규모가 작아서 돈 마냥을 바닷속에 버렸죠. 그러니까 경제 규모가 큰 사회를 꿈꾼다. 그리고 식자, 그를 아는 사람을 데리고 나온 것을 통해서 지배층의 착취가 없는 사회를 꿈꿨다라고 할 수 있고요. 허생이 빈섬으로 와서 이상사회를 시험했죠. 그러면 첫 번째로 경제구조의 취약성을 확인했죠. 빈섬은 너무 좁은 곳이라 돈이 필요 없다는 것. 그 다음에 치안 문제를 해결했고요. 군두를 소탕했고 농업을 통한 자급자족의 사회를 마련했고요. 해외 무역을 통해서 돈을 번 다음에 진율했습니다. 어려운 백성들을 도왔어요. 이것이 허생이 바라는 이상 사회일 거예요. 네, 여기서 확인했고요. 그럼 이제 전계산부터는 장소가 이동해요. 어디로요? 무트로 나오게 되죠. 그래서 한양으로 장소가 이동되면서 전계산 부분을 보도록 하죠. 자, 전계산부터는 허생이 이제 그 변시어 만나 대화하는 부분, 그 다음에 이제 이원대장을 만나 대화하는 부분이 나오는데요. 그 부분부터는 다음 파일로 계속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